중국이 지금 가장 갖고 싶어 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기술이 바로 이 극자외선 노광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의 메모리 양산은 이 EUV를 아마 전 세계에서 메모리 메이커 중에서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천년만년 쓸 것 같지만 그 다음 세대는 정말 답이 없어요. 기술적으로 명확한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철옹성에 지금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이런 게 좀 컨설이 되는 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삼성하고 하이닉스 모두 굉장히 압도적인 실적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반도체 업계의 특성은 기업이 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다수는 주기적으로 다시 케이펙스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 조의 이익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수십 조의 비용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인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공정 이런 난도 자체, 기술적 난도 자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R&D 비용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뭐 연간 뭐 몇 조 정도만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도 이제는 10조 단위, 뭐 20조 단위. R&D를 위해서 EUV 장비를 사야 될 정도인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한두 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장비 가격은 계속 그야말로 천장을 모르고 계속 위로 뚫고 올라가고 있고, 그나마도 이 장비도 지금 이제 막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양산으로 못 들어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EUV 장비를 대량으로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정확히 반도체 공정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일단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 모두 EUV가 필요한 이유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도 필요합니다만 메모리에서 이제는 다음 단계, 특히 D램에서 다음 단계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최신 공정은 아마 D1C까지 왔는데 이 다음 단계가 D1D, 심지어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1도 빠집니다. 1까지는 이제 나노미터 단위로 볼 수 있고 D0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한 자릿수 나노미터의 피처를 갖는 수준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1세대 EUV 공정 장비만으로는 이제 부족할 수 있고, 이 레졸루션, 즉 물리적 해상도 8나노 정도까지를 보장할 수 있는 2세대 EUV 장비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모두 큰 돈을 들여서 이 ASML의 EUV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대량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대 정도,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대 정도인데 20대시 10대가 뭐가 대량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비 한 대의 가격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3.5억 달러 정도 합니다. 장비 한 대가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본다 그러면 한 5,200억 원 정도 장비 하나가. 이제 20대를 샀다 그러면 한 10조 정도 넘게 산 거고, 10대를 샀다 그러면 5조 정도 산 거죠. 지금 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큰 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EUV 장비의 특징은 와서도 돈 잡아먹는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EUV 장비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은 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몇 번 돌리다 보면은 이 수명이 금방 다 닿기 때문에 계속 갈아야 되는데, 부품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거에만 거의 그 장비 가격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매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비에 한 대를 샀다 그러면 한 4년 정도 돌리면 장비 하나를 더 사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비를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돌려야지 그 장비에 들어간 돈에 속된 말로 뽕을 뽑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비싼 장비를 사갖고 그냥 가만히 감가상각시킨 게 되기 때문에 최악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20대 10대를 샀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입을 해서 앞으로도 이 메모리 시장을 좀 더 지배력을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이 양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단일 회사 단위로 봤을 때는 가장 EUV 장비, 특히 2세대 EUV 장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인텔입니다. 인텔은 뭐 훨씬 이전부터 6대 정도를 도입해서 이제 돌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EUV 장비를 많이 가졌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러면 그만큼 더 앞선 공정을 활용하는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구나 라고 넘겨짚으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잘 기술이 성숙이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EUV 노광기, 특히 2세대 EUV 노광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공정이. 그래서 도입을 하고 나서 한 초기에 1년, 2년 정도는 R&D 단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ASML이 사실 EUV 장비를 납품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완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와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팹 라인에 이 장비가 와서 거기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설치만 한다 뭐
무슨 볼트 너트 조인다는 그런 설치가 아니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 반도체 라인하고 딱 맞게끔 정합성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것만 한 몇 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설치고 되고 나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상한 설계한 스펙대로 칩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꼭 몇 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이게 양산으로 넘어갔을 때 테스트 단계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지 보는데도 또 몇 개월 정도. 그래서 최소 한 1.5년, 뭐 2년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이전 세대의 장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세대 EUV를 저희가 도입한다고 보면 2세대 이전의 1세대 장비에서 있었던 이런 시행착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행착오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뭐 예를 들어서 3년 걸릴 요 초기 안정화를 1.5년, 뭐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거고 이걸 제대로 활용 못하면 2세대 장비는 훨씬 더 공정 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양산으로 진입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메모리 양산은 이 EUV를 아마 전 세계에서 메모리 메이커 중에서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이크론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이 2세대 EUV를 도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도입을 하더라도 많이는 도입을 못할 거로 보고 있어서 마이크론은 D1C까지는 어떻게든 잇몸으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마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D램의 그 다음 공정 단계를 좀 전환시키는데 하이닉스는 주력을 할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하고 메모리가 이제 각각 이 EUV를 사용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이게 EUV가 배분될지는 기업 기밀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알려지기는 어려울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두 사업 부분에서 적절히 이 공정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최대한 이 양산으로의 진입을 가속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EUV를 많이 가졌다고 경쟁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 회사들을 겨냥해서 안 가진 입장에서의 회사들은 신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중국이 지금 가장 갖고 싶어 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기술이 바로 이 극자외선 노광 기술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의 이 파운드리나 메모리가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진도를 좀 나갈 수 있는 속도가 많이 늦춰진 상황이죠. 단순히 중국이 우리 쫓아오겠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현실적인 이게 갭이 느껴지는데 맞나요? 네, 거의 뭐 진도가 못 나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중국에서 그래서 이런 EUV 리서그라피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한 두 가지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지금 ASML이 이용하고 있는 요 LP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은 EUV라는 것은 파장으로 따진다 그러면 13.5나노, 13.8나노 정도의 지극히 짧은 이 자외선입니다. 파장을 짧게 만들면 그만큼 더 미세한 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13.5나노미터 정도의 극자외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광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ASML이 지난 한 20-30년간 고생해서 얻은 그 공학적인 결정차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EUV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광원이고요. 사실 이거는 ASML 혼자만의 기술은 아니고 ASML이 그동안 많이 협력을 해왔거나 아니면 인수한 자회사들의 기술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원 기술은 미국의 엑사이머라는 엑시머 레이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사이머라는 회사에 이 원료를 두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바로 레이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엑사이머는 뭐를 만드냐면은 굉장히 미세한 주사 바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50마이크로나 40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이 주사 바늘을 통해서 액체 상태의 주석 방울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나옵니다. 분당 한 5만 개, 10만 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나오고 그 작은 미세한 주석 방울에다가 트라이엄프라 부르는 또 다른 이 독일의 레이저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고출력 CO2 레이저를 직접 분사를 시켜서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주석 방울을 납작한 빈대떡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빈대떡처럼 만든 주석 방울에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집속 레이저를 쏴서 얘네들을 순간 기화를 시키면은 들뜬 주석 이온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시 안정한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는데 그 빛이 극자외선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ASML이나 엑시머나 트라이엄프는. 다른 여러 대안들을 써보다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과정에 20년 정도가 걸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양산 단계까지 가는데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한 30년 넘게 이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중국은 이 LPP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완전히 이 점유를 하고 있고 특허 장벽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LPP를 할 수 있는 기업은
ASML 그리고 ASML이 인수한 엑시머 그리고 ASML의 협력업체인 트라이엄프 그리고 요 광학계를 전문으로 만드는 깔자이스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상 요 ASML의 생태계 안에 독과점 구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ASML하고만 일하지 다른 회사하고 일을 거의 안 합니다. 물론 뭐 이 중국 회사들이 어떻게든 간에 일을 하려고 협력을 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 미국 정부가 다 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엔지니어들이 중국에 가는 것도 어렵고 또 중국 엔지니어들이 여기로 배우러 오는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쓸 수 없으니 옛날에 ASML이 하다가 포기했던 그런 방식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LDP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저 인듀스드 디스차지 플라즈마라고 해서 주석을 굉장히 뜨겁게 가열을 해가지고 들뜬 상태로 만드는 건 똑같은데 ASML의 방법이 50kW 수준의 집속 레이저를 이 미세한 주석 방울에다가 정확하게 타겟을 해갖고 정확하게 맞춰서 쏘는 방식이라면 이 LDP는 요 빠르게 회전하는 전극에다가 주석을 코팅한 다음에 엄청나게 이걸 마찰을 시켜가지고 엄청 뜨겁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들뜨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똑같이 극초예산을 만들 수 있어요. 이 LDP도. 문제는 이 ASML이나 트라이엄프나 엑시머는 이 방법을 한 20년 전에 하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전극이 생각보다 빨리 마모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빛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에너지 효율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거였는데 중국은 이제 이 LDP를 하면서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에너지 효율도 높였고 그리고 요 전극의 수명도 좀 늘렸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ASML 쓰고 있는 LPP에 비하면은 여전히 양산에 적용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EUV가 양산에 적용되려면 이 광학 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1시간당 EUV가 몇 장의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이퍼 per minut이라고 해서 WPM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양산으로 가려면 적어도 100개 정도는 돼야 됩니다. 100장, 뭐 바라건대는 150장, 180장까지도 요새 얘기를 하는데 중국 방식으로 하면은 1분에 한 장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설사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ASML 장비를 이용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월 뭐 5만 장 만들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500장밖에 못 만들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장비가 감가 생각되기 전에 이 장비에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질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100개 정도의 스레시홀드가 있다고 본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LDP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LDP 말고 다른 거 있느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예 전자 빔 가속기를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항에 가면 포항 방사선 가속기가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굉장히 고속으로 빛의 속도로 가속한 다음에 얘네들을 집단적으로 좀 하나의 전자 다발로 만들고 이 전자 다발을 전자석 통로 터널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한 전자들의 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들의 군단이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전자들을 전자석 터널을 통과시키면 속도가 감속이 돼요. 브레이크가 걸려서 어느 정도까지 이걸 브레이크 시키냐면은 딱 극차회선 정도의 에너지를 가질 때까지만 감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영역에다 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방식은 저희가 싱크로트론 뭐 방식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고품질의 빛을 얻을 수 있지만 너무나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싱크로트론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한 1조 5천억, 2조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돈 생각만 하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2세대 EUV 장비가 5천억이 넘어가니까 뭐 그래 봐야 한 2세대 정도 값이네 라고 생각하니까 해볼만 하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관건은 이제 이 싱크로트론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장충 채울 것만 합니다. 뭐 최소 장충 채울 것만 한데 그 싱크로트론을 예를 들어서 뭐 한 대만 설치할 수는 없고 한 몇 대가 설치한다 그러면은 반도체 팹보다도 싱크로트론이 차지하는 면적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중국은 뭐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 뭐 될 때까지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쪽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저렇게 싱크로트론에 쏟아붓는 어떤 이런 인력이나 재원의 규모를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속기 관련된 연구는 중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이런 EUV 리서그래피 대체용 장비뿐만 아니라 사실 싱크로트론으로 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의 반도체 난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는 중국이 먼저 깃발을 꽂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EUV 이슈에 가려져 있는 진짜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뭐 반도체 좀 호황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이게 뭐 한 10년, 20년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바라본다면 네, 사실 뭐 EUV가 앞으로 천년만년 쓸 것 같지만 EUV도 명확한 한계는 있습니다.
1세대 EUV가 2017년에 양산에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마 2세대 EUV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인텔은 아마 빠르면 올해부터 이미 작년에 도입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아마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니까 한 9년 정도의 간격이 있죠. 9년, 10년 정도의 간격이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3세대 EUV도 앞으로 한 9년, 10년 정도 후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한 2030년대 중반 정도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ASM이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정한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데 문제는 2세대까지는 기술도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이제 많은 이 고객사들이 주문을 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데 3세대는 광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주변의 생태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9년 안에 이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인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요. 설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3세대는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변수는 바로 요 NA 값인데, 그러니까 Numerical Aperture 값인데, 이론적으로는 광학 이론에 따르면 물리적 해상도는 작게 만들고 싶으면 파장을 짧게 가거나 아니면 이 NA 값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NA 값이 분모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NA 값을 높이면 좋긴 한데 문제는 NA 값을 높이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가 따르냐면 훨씬 요 depth가 그만큼 얕아져요. depth가 얕아진다는 것은 빛이 모여서 뭔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 깊이가 제한이 된다는 거라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광응 할 수 있는 소재의 이 두께도 그만큼 얇아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얇아지면은 이제 공정에 에러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그나마 두꺼웠을 때는 아주 우리가 정밀하게 이 방막을 통제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게 너무 얇아지면 공정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너무 전문적인 얘기여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불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3세대까지 어찌어찌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정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답이 없어요. 3세대까지 가면은 빠르면 2035년, 늦어도 2039년 정도에는 3세대까지 가겠죠. 그걸 가지고 또 한 10년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뭐 한 2040년대 중반, 2040년대 후반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EUV라는 것을 가지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컨선들은 언제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그렇게 충분히 써먹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나옵니다. 지금 다들 3세대 걱정하고 있잖아요, 벌써. 3세대까지 가면 그 다음 세대 걱정하게 될 텐데 그 다음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명확한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더 짧은 파장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13.5를 굳이 쓰지 말고 훨씬 더 짧은 파장, 뭐 6.5나노나 뭐 3나노나 이런 거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광원이 지금 명확하게 뭐가 돼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EUV 개발사 20년, 30년간 ASM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2040년대쯤에 그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2010년대부터 그 다음 세대, EUV 그 다음 세대의 광원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건데 시작은 됐습니다만 마일스톤상 아직은 뭔가 갈 만한 명확한 것들은 안 나왔어요. 뭐 후보는 있어요. 뭐 가돌림을 써야 된다, 뭐 루테늄을 써야 된다, 뭐 란탄 조개를 써야 된다. 여러 기술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뭐 인류는 또 늘 그렇듯이 솔루션을 찾아왔으니까 2030년대 중반쯤 되면은 또 뭔가 재밌는 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잘 답이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컨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지금 오히려 그런 기초과학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뭔가 그러한 혁신이 될 만한 맹아 뭐 그런 디스럽션이 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런 게 좀 컨선이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그러면은 말씀하신 극자외선 쪽에는 ASML한테 다 의존하고 있는 거고 뭐 사실은 일본에서 그나마 캐논이 좀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캐논 혼자만의 생태계로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그냥 캐논에서는 워낙에 그 전 세대의 장비인 DUV 쪽은 좀 했었으니까 리서그래피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다만 이런 광원과 광화학 그리고 광학계 지금 이 핵심 기술들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영국 더 정확하게는 그냥 EU, 영국,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여기에 일본의 광화학 업체까지 들어가면 일본까지 이 네 개의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이 철옹성에 지금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일단은 그 영역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기술 생태계 자체는 지금 저희가 뭐 무슨 광학계를 납품한다, 뭐 아니면 무슨 펠리크를 납품한다 이런 케이스는 없는데 이제 조금씩 국내외 소부장 회사들이 EUV의 생태계 그리고 EUV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런 ASML에 직접 납품할 정도의 공급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